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약 1시간 뒤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네, 저희가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 조일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투표율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요. 지금 오후 5시 현재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5시 현재 전국 투표율이 62.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최고고 이미 지난 총선의 투표율도 넘었고요. 앞서서 2004년 17대 총선의 60.6%를 이미 뛰어넘은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높은 투표율이 13대 총선. 예.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얘기죠. 민주화 그렇네요. 왜 제가 13대를 말씀드리냐면 민주화가 1987년도 12월에 13대 대선이 처음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최초의 총선과 13대 총선이에요. 예. 1988년도 4.26 총선. 그때가 75.8%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는 한 번도 이제 그 기록을 못 깼어요. 그 전원은 12대가 더 높았고 84.6%였고 지금 말씀처럼 17대 총선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60.6%. 지난 총선이 58%였고요. 이번에 62% 벌써 넘었으니까 예. 예상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전 대체로 한 60대 초반 정도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전 예상을 했었는데 네. 60% 중반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10일, 11일 날 사전투표 이틀 동안의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표율이 높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처음에 사실은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19가 어쨌든 뭔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투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만 양대 진영 간의 비례 유성 경락 때문에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중간지대가 거의 없는 선거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양대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선거가 박빙으로 하고 각축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투표율도 그렇고 사전투표율 종로가 높았고 동작을이 높았고 광진을이 높았어요. 예, 격전지죠. 아주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이라서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투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 진영이 결집한 결과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양 진영의 대결 구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양 진영의 결속, 이 지지층의 결속 이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과연 이 무당층 전체 유권자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무당층들이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적 행위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뭐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투표율이 더 치솟는다 이렇게 봐지면 과연 이에 대한 시력적 효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투표율이 높게 되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현장의 조직력이 강한 그런 지지를 가지고 있는 당 이런 당들은 좀 불리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당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되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직력을 가지고 탄탄하게 선거 운동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은 투표율이 높게 되면은 여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투표율 가지고 진보 보수 진영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왔죠. 당시에는 투표율이 높게 되면은 진보 진영이 유리하고 낮게 되면은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인데 그때 그 당시 그런 얘기했는 그 자체가 결국 여당은 조직력이 있으니까 보수 진영에 조직력이 있으니까 투표율을 낮게 되면은 조직력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진보 진영이 야당일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조직력보다도 여론에 기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은 유리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전국을 거치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을 때 그 높은 사전 투표율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분산 효과일지 아니면 이번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참여 의지가 그만큼 높은 것일지 의견이 갈렸는데 지금의 이제 최종 투표율이
종합 투표율이 나온 것들을 보면 결국은 투표 참여 의지가 강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전국 안정론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대적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은 오히려 호남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의 직접적인 투표율이 높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진영 간 대결로 인해서 상당히 양 진영의 투표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강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일종의 사전 투표가 가져다 주는 일종의 편의성, 예. 편리성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늘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냐 예. 전체적인 투표율 네.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최창일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뭐 투표를 하기가 꺼려지고 국민의 건강도 생각하고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투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전통적으로 보면은 투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저항적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그대로 투영이 될지 반영이 될지 이건 좀 주목해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조일상 대표님, 그 투표율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투표율이 높았을 때 여당, 야당, 진보와 보수 쪽에서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겠느냐라는 거는 사실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투표율 높으니까 우리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겉으로는 그런 표현은 안 하니까. 근데 여론조사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느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과거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지지하는 진보 진영의 그런 정당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예.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 한 8%포인트 정도 예. 투표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8%였죠. 맞습니다. 예. 그전에는 48% 정도 나왔었는데 8% 정도 상승을 하니까 아무래도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실제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뭐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었고 그랬죠. 압승을 했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 관련된 이제 그런 가설들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진보 진영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그 투표장에 과연 누가 나오느냐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투표율 자체가 어떤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예. 것들이 다들 이제 합의를 한 내용인 네.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 관련해서 지역별로도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 가장 높은 건 전남 세종 정도고 가장 낮은 게 충남 인천입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은 특히 오전 중에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고 반면에 경기나 인천 여전히 사전 투표율과 마찬가지로 하위권이거든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대구 계십니까? 같은 경우가 지난 총선 때 20대 총선 때도 사전 투표율이 낮았는데 최종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 58%가 약간 높았다고요. 조금 아주 높진 않았지만 예. 조금 평균보다 높았다는 얘기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가 대체로 투표율이 높습니다. 이번 선거만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뭐 액티베이트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같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경기가 낮은 거는 글쎄 최종 투표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대체로 이제 박빙일수록 그리고 어느 한 진영의 우세가 완벽하게 지배적이지 않을 때 상당히 투표율이 높을 텐데 경기 지역은 대체 수도권은 박빙인 데가 그렇죠. 많은데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구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그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들을 보면요. 이전 총선에서는 어떤 정치에 대한 실망이나 어떤 불신 그리고 무관심이 팽배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고 가장 최근에 투표율이 높았던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탄핵 그 역풍으로 인해서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
이번 총선 이전에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많이 발길을 오게 한 가장 큰 요인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20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치적인 이슈 자체가 열린우리당 지지층을 굉장히 결속을 시켰습니다. 한 8번의 총선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한 3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2004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이슈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적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네.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과연 투표장에 나올 수 있을까? 예. 또 지난 몇 년간 정치권의 양대 극단 정당의 어떤 극단적 대립 때문에 상당한 무당층들이 정치적 패닉 현상을 겪었고 그런 정치적 패닉 현상 때문에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은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상당히 투표율이 높단 말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자 그러면은 일종의 저장 효과가 이제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보통 총선에 대한 선거는 정권 심판론을 가게 되거든요. 정권 심판론은 중간에 정권 중간 기간에 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정권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저장 효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정권 초기부터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안보라든가 등등의 분야에서 자기가 피부적으로 접촉했을 때 이것이 불만이 어느 정도 있었냐 이걸 내재시키고 정보를 축적시켜 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투표적 행위를 표출시켜 나가는 것을 예. 저장 효과라 하거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이론대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저장 효과 때문에 투표율이 이 정도 높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건 보수 진영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론적인 것을 차치하고 지금 코로나 전국부터 시작해서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권이 어떤 국가적 상황이라도 위기적 상황이 되면은 정권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영향력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에 의지하는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이론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자연히 이 여당, 정부 여당 쪽이 훨씬 유리해지는 그런 국민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가깝게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라든가 등등을 나와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투표율 관련해서 세대별로도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고 분석이 나와야 알긴 하겠지만 이번 투표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느 세대에 특히 주목을 해서 저희가 좀 이번 상황을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투표율은 역대로 한 번도 틀림없이 연령이 고연령으로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10세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어느 선거든 상관없이 고연령층으로 가면 갈수록 좀 투표율이 높았고요.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이제 20대 투표율이 낮긴 한데 사실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투표율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20대 후반이랑 30대 초반이 투표율이 낮고요. 그렇지만 합해서 10세 단위로 보게 되면은 점점 뒤로 갈수록 보수 진영의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가 쉬운 그런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유권자의 이제 연령대별 구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부분이 실제로 투표율을 가중하게 되면 고연령층에서는 좀 투표에 끼치는 영향이 좀 커지고 예. 저연령층은 숫자는 많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반대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출구조사가 발표가 될 텐데요. 저희가 세 분께 단순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출구조사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뭐지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예. 다들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론조사가 어쨌든 공표되기 전에 공표 금지 이전에 민주당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 많이 나왔던 것 예.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다 다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 민주당이 좀 유리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판세 자체는. 네. 그리고 투표율이 높은 게 이제 보수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투표율이 높은 거는 되게 야당이 유리하다고도 그래요. 여기서 야당이라는 거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막론하고 네. 투표율이 높다는 건 어쨌든 현재의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작동되면 투표율이 높다. 투표율이 높으면 그래서 야당이 유리하다. 그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제 보수에 유리한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야당 심판 아까 우리 이상희 교수께서 저장이론 말씀하셨는데
여당과 야당에게 잠복해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서로 아주 불리한 변수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통합당의 경우는 통합당 이전에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자유한국당 때 그 뭐 좌파 프레임 같은 게 많았잖아요. 좌파 사회주의, 좌파 독재 이런 게 굉장히 중도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줬었어요. 예. 근데 통합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이 희석됐죠. 그리고 이제 변수가 이제 사라졌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야당 심판론이 나온 거거든요. 대개 총선거는 야당 심판론이 아니라 당연히 중간 평가론이죠. 정권에 대한 평가가 될 예. 텐데 왜 야당 심판론이라는 특이한 그런 명제가 나왔느냐? 그만큼 제1야당이 대단히 수구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이쪽의 중간 유권자들, 진보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중도층 유권자들이 저장하고 있다면 그게 심판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코로나19가 중대한 변수인데 의외로 코로나19 이외에 야권 유권자들이나 진보 유권자나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저장돼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래서 야당 심판론이 많이 주요하면 투표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어쨌든 코로나19가 뭔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그렇다면 저는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 네. 조금 보충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저장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최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면에서 좀 보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0, 40대의 투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대표적인 성향 자체가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뭐 이런 30, 40대층의 표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저장 효과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사실 이론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30, 40대처들은 그것이 관성적으로 보수층을 기득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된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재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세월호, 그다음에 촛불, 그다음에 탄핵 이 연계선상에서 30, 40대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정권 주인론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표율이 높은 요인으로 실질적으로 전국 안정론이라든가 또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소위 정권을 창출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위험이 처할 수 있다. 이 위기론을 작동한다 그러면은 30, 40대가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진보층에 유리한 그런 저장 효과 이론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출구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예측하건대 사실 비등비등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예. 한분분할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뭐 계속해서 여당이 유리한 여론조사가 계속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저도 뭐 대선 기획을 해봤는 사람이고 총선 기획을 해봤는 사람입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한 이틀이나 하루 전에는 사실 전체적인 판세 분석을 합니다. 판세 분석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는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재난지원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야당 쪽에서는 매표적 행위다 이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총선 판세를 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네.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긴급 재난지원금을 아직까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겠다 이런 무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나 총선을 막바지에 두고 난 다음에 어제부터 이렇게 보면은 여권이 뭔가 초조한 모습을 사실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판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네. 이런 걸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느냐라는 제 이 단순한 질문에 두 정치학자께서 아주 그냥 복잡하고 무게 있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예. 이상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비슷하게 황금 분할을 이룰 것 같다라는 말씀하실 때 조일상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일주일 전 여론조사는 사실은 이제 선거 예측 조사는 아닙니다. 무당층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조사를 하는 결과고 실제로 여론조사의 대상이 투표장에 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여론조사를 가지고 투표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여론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주일 전 공포 금지 전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다 합치고 여론조사가 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에 이제 투표 결과를 합쳐서 합산을 해봤더니 네. 예.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169석, 정의당 9석, 그래서 합계 178석 정도가 범진보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는 예측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가려내지 못하고 그다음에 투표 참여자를 알아맞힐 수가 없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여론조사 쪽에서는 이게 수문표가 보통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샤이 쪽에 침묵의 나선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보면 샤이층이 아무래도 좀 수문표로 존재할 수 있다. 그 퍼센티지가 뭐 작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2, 3%, 많으면 뭐 7, 8%까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총선은 되게 작은 소선구제 하에서 그 박빙의 지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표본수도 적고요. 그렇죠. 몇 퍼센트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일 전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를 합산한 그 범진보 뭐 170석 후반대는 상당히 좀 거품이 끼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야지 실제 개표 결과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깝게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전에 발표한 결과로는 당시에 새누리당이 거의 압승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달랐는데 이번에도 이 일주일 깜깜이 구간 동안 혹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좀 움직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일주일 동안 뭐 서로 이제 막말 경쟁 벌였죠.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랬고 그리고 통합당도 그랬고 막말이라는 부분도 있고 말실수도 있었고 과거 있었던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선거 운동 현장에 가서 뭔가 듣기 거북한 말도 있었고 저기 고민정 후보 지역구에서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던 말은 듣기 대단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중도 유권자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에 관련된 거. 선거 운동이 가열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상당히 이제 그건 막말은 아니죠. 조금 전략적으로 중도 유권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지 그런 게 변수란 변수예요. 그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차명진 후보의 그 막말, 물론 결국 이제 후보 자격은 다시 획득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특히 김남국 후보 또 여당은 김남국 후보 이제 그 뭐 이른바 팟캐스트 관련 이런 부분들이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막바지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그러한 아주 좀 디테일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확고한 핵심 지지층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안 줘요, 표심이. 그러나 선거가 박빙으로 가고 어떤 그 우열을 그 가름하기 어려울 경우, 경화부세라든지 뭐 박빙 열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럴 때는 상당히 결정적일 수 있거든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당락을 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에는 반영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고는 다 있어요. 근데 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양쪽 진영은 다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난 총선 때도 출구조사도 틀렸었어요. 그때 출구조사도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 출구조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보다 물론 여론조사 전문가가 계십니다만 그때보다 이번에 뭐 안심번호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기법이 더 발달돼서 더욱더 이제 팩트에 가깝게 갈 건 한데 역시 수많은 사람의 표를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저도 뭐 민주당의 우세를 좀 전망은 합니다만 또 역시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막말에 대한 변수를 말씀하셨고요. 이 막말 변수는 사실 어떤 선거라도 항상 있었던 변수입니다. 이른바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볼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변수 기존에는 없었던 변수라고 꼽자면 코로나19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위성정당도 기존에는 없었던 변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성정당에 대한 부분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다르죠.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19는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고 또 위성정당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헤게모니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사실상 그런 위성정당의 이슈를 빨아당겨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닥친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뿐이지
예전에 과거의 사례에서는 사실은 망각하는 그런 것들 유권자들이 상당히 그런 성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 자체가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코로나19가 어느 쪽에 봄바람이 될 것이고 어느 쪽에 비바람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 위기적 상황이 되게 되면은 국민들이 정부를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진영이 이걸 대비하지 않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다만 초반 대응 자체에 실패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 즉 통합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 제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버퍼링이 되면은 뭔가 좀 유리하지 않을 것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실익적인 이익은 진보 진영, 여당이 그대로 고스란히 안아가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물론 뭐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변수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과를 우리가 예단하기 힘듭니다만은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그 조 대표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침묵의 나선 이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무당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없는 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양극단의 정치에 굉장히 피곤해 있는 것이 사실 무당청 국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막말이라는 그 변수 자체가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라든가 또는 소위 말해서 프레임에 대한 아젠다라든가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단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간단한 실수로 투표장에 나갈까 말까 또는 어느 땅을 찍을까 말까 이걸 결정해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막판에 막말이라는 것이 코로나 변수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조 대표께는 조금 뒤에 발표될 출구조사 자체에 대한 변수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26.69%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출구조사에는 이 내용 자체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또 출구조사의 정확도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선거법상에서는 사전 투표에는 출구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전기에 총선 같은 경우는 전체 투표자 중에서 20% 정도가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투표율이 진행이 12% 된다면 정도 참여를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60%였고 예. 12%니까 5분의 1, 20%가 참여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투표율 뭐 한 67% 정도 보고 26%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40%? 뭐 절반 조금 가까이네요.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참 그 출구 조사를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냥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투표 당일날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투표율이 추가로 집계될 때 그때 이제 출구 조사하는 방송사와 여론조사 회사에 그 성연령 구성비를 줍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아마도 그 지역에 선거한 사람들의 성연령이 같다면 비슷한 성향을 띌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줍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그게 20%였을 때는 뭐 오차가 있어봐야 크지 않을 텐데 지금 4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작은 오차가 되게 큰 결과의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그런 면에서의 오차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 질문 방식도 이전이랑은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출구조사를 저한테 와서 누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예. 뭘 물어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는 저희가 뭐 지지하는 그리고 누구를 찍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외에 뭐 이유나 이런 것들도 다 물어보고 굉장히 오래 그렇습니다. 걸렸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나요? 그 출구 전체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거기서 특정 부분을 샘플링해서 이후에 그 선거 예측에 사용하기 위해서 심층 분석을 하기 위한 문항들을 별도로 마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선거의 상황 자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뭐 방역이나 뭐 이런 거에 신경 쓰고 투표 용지의 길이도 길고 길이. 그러다 예. 보니까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심층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생략을 했고요. 여러 가지 예년에 어떤 선거와는 다른 그런 좀 변수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출구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덧붙여 보자면 지금 정말 막판 변수로 가장 눈에 띄는 게 차명진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왜 통합당에서 제명을 했는데 막판에 부활을 그래서 했거든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그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차명진 후보의 말이 워낙 뭐 수위가 높았죠. 그리고 그 주제 자체가 일반 주제가 아니라 세월호 주제였잖아요. 정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후보 자격은 이제 다시 부활이 됐는데 당 지도부가 뭐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차명진 후보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른바 우리가 무당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스윙보터다, 부동층이다, 뭐 떠다니는 표, 부동층이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표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그 마지막에 표를 표실 못 정한 후보 아니 유권자들 예. 지난 총선 때도 표를 당일날 결정한 사람이 거의 5.6%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일날 투표일 다 가서 결정해서 찍는다.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주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주 어느 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선거 같으면야 큰 영향이 없지만 아주 박빙 선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1000표 차이로 막 당내에 갈린 선거가 대단히 많았단 말이에요. 지난 네. 선거 때 특히 수도권에 말이죠. 수도권이 맞습니다. 122개였어요. 이번에 111개지만 선거구가. 그런 데서는 상당히 이제 갈 수가 있죠. 네. 결과를 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빨리 선을 긋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만 뭐 보이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나 선긋기는 확실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차명진 후보는 핑크색 옷을 입고 미래통합당의 기호 2번으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미래통합당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가 참 제가 이제 궁금합니다. 방송 들어오면서 통합당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 뭐 차명진 후보의 이 막말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지지도가 한 4에서 5% 정도 급락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말을 미루어 짐작해서 본다 그러면은 충분한 영향은 있었다. 그것도 굉장한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의 막말이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먼저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통합당 지도부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부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네. 뭐냐 그러면은 이 사안의 세월호가 막말이냐 막말이 아니냐를 떠나서 차명진 후보가 하나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세월호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촛불 집회로 가고 촛불 집회가 탄핵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 정권 창출로 갔단 말이죠. 예. 네. 이런 어떤 연계고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평가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30, 40대를 투표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21개 수도권 지역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70여 군데 경합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이 경합 지역이라는 것은 적어도 1000표에서 2000표 내외, 3000표 내외를 이야기하는 예. 것이거든요. 네. 2% 내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4, 5%의 어떤 극값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경합 지역에서 보수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통합당 측에서는 이 차명진 후보에 대한 공천 자체에서 원칙이 있었으면 그 원칙대로 공천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천 자구에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죠. 막말에 대한 얘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냈고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줬단 말이죠. 예. 이 공천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단순히 뭐 당락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그 차명진 후보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와 철학과 정치적 관념 이걸 그 당의 대표로서 그대로 차출하겠다, 청구한다, 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진위가 어떻고 사실 유무가 어떻고 파장이 어떻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오락가락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 무당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진위에 대한 분노를 한다,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고 저 당을 믿어서도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뉴스를 계속 재생산하게 만든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대응을 끝내버리면은 그 뉴스 자체가 그대로 끝나고 네. 그 상태 자체가 확산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을 반복과 다시 뭐 가처분 신청하고 그것이 다시 또 후보로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막판에 적어도 3, 4일 전에부터 시작해서 이 좋지 않은 뉴스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막판 변수의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통합당의 한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선거 전략을 떠나서 그 김대호 후보는 바로 제명을 했었잖아요. 네. 30, 40대 관련 발언.
근데 이건 그 김대호 후보 발언보다 훨씬 더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제명을 하지 않고 탈당 권유를 했었잖아요. 물론 이런 속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차명진 후보가 갖고 있는 이제 극성 지지층들, 강성 보수라고 글쎄 그걸 보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뭐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게 되면은 그런 유권자가 이탈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당 지도부로서는 예.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그 대신 그 차명진 후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탈하는 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0%다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선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너무 선거공학이나 정치공학에 치우치지 말고 이놈들의 역사가 무엇이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별로 좌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유불리 나중에 결과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과감하게 조치 취했다면 또 하나가 통합당 내의 그 규정 중에 하나가 막말 그리고 그런 파동을 일으킨 사람은 공천하지 말자가 있어요. 네. 그것도 어긴 겁니다. 네. 그래서 통합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 인식 같은 것들이 결국 반영됐다. 그 물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락가락하게 되고 결국은 후보로 나갔지만 당 지도부는 처음엔 탈당 권유했다가 지금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란 네. 그런 참 애매한 모순적인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네, 차명진 후보에 대한 대처는 두 분 모두 좀 잘못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전체적인 판세 자체는 전망을 해보긴 했는데 이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비례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각 정당이 차지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각 정당들이 이미 사과를 했고 또 예. 문제점에 대해서 뭐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부원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예. 결국 이게 비례 정당이 만들어지고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팬덤의 싸움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궁극적 이유 자체가 우리 당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정당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작용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7점 팬덤 싸움이 이번 진영간 대결로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 비례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더욱더 심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팬덤의 지지층들은 각 당이 만든 그 비례 위성 정당에 그대로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의석수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7석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네. 여당 쪽에서는 20석 정도까지도 내다보고 있다 이런데 이 부분 자체도 저는 비등하게 팬덤에 대한 양태를 보이는 형태와 똑같이 비등하게 골고루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제